안녕하세요. 썰밤 애청자인 40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두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전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에게서 말이죠. 익명의 힘을 빌어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사건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외갓집도 유통사업으로 제법 큰 돈을 벌었거든요. 먹고 싶은 건 뭐든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언제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막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저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반 친구들의 따돌림이었죠. 왕따는 늘 이유 없는 이유로 시작되잖아요. 학기 초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갔다가 선물해준 가방을 메고 갔는데요. 하필이면 제 짝꿍이 좀 논다 하는 날라리였어요. 제 가방을 보더니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진아야, 너 가방 새로 샀어? 이거 명품이라 엄청 비싼 거잖아. 아, 아빠가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선물이라고 사왔어. 그래? 좋겠다. 나도 이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시무룩한 표정을 짓던 짝꿍이 이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진아야, 나 이거 오늘만 좀 빌려주면 안 돼? 너보단 나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그래? 학창시절에 날라리 무리를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려달라는 건 일종의 고약한 사기였어요. 실상은 그냥 뺏는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까봐 돌려서 말하는 거였죠. 저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심지어 그 짝꿍은 바로 며칠 전에도 다른 친구 립밤을 그런 식으로 뺏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미안, 이거 아빠가 선물로 준 거라. 아, 뭐 어때? 딱 오늘 하루만 빌려달라는 건데. 거짓말하지 마. 너 시내 립밤도 잠깐만 빌려달라고 가져가 놓고 아직까지 안 줬잖아. 용기를 내서 한 말에 짝꿍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생글생글 웃던 낯짝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변했죠. 와, 박진아, 너 웃긴다?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지.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난 그냥... 이게 사람을 완전 도둑년 취급하네? 어이없어 진짜. 제가 뭐라고 하든 짝꿍은 화만 내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신호탄이 됐죠. 이후 짝꿍은 반 아이들을 선동해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싸온 도시락에 몰래 흙을 뿌려놓기도 하고요. 체육복이나 교과서에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심한 욕설을 써놓기도 했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처음엔 짝꿍과 그 애를 따르는 무리들만 제게 못되게 굴고 무시했는데요. 나중엔 반 아이들도 저를 피하고 말에 섞지 않더군요.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 수다를 떠는데 저만 쏙 빼놓는다든가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딴청을 부리는 식이었죠. 견디다 못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어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큰 착각이더군요. 선생님은 문제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진아야, 혹시 네가 뭔가 애들한테 실수한 게 있는 건 아니니? 그 많은 애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럴 리는 없잖아.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그냥 소희한테 가방 안 빌려주겠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학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반 애들이 전부 저를 작정하고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 괜히 나서서 더 문제 키우지 말고 일단은 애들이 어떻게 하든 무시해봐. 그럼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괴롭힘은 교묘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해갔어요. 반 청소를 전부 다 저한테 떠넘기기도 하고요.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면 의도적으로 제게만 집중적으로 공을 던졌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학교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매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고 교실 문을 열기 전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이대로는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계를 느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 뭐? 왜? 무슨 일이야? 나 실은 있지. 저는 엉엉 울면서 지금까지 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노발대발하셨고요. 당장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걸 제가 뜯어 말렸죠. 됐어. 어차피 선생님도 학교도 다 한편이야. 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나한테 참으라고만 하는걸.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어. 다 싫어, 싫다고. 진아야, 불쌍한 우리 딸. 그동안에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절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품에서 더 서럽게 울었죠. 그런 저희 모녀를 무거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 진아야. 네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 근데 아빠 생각에 이 자퇴는 너무 성급한 것 같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보면 어떻겠니? 거기선 잘 지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이미 따돌림의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쉽게 반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요. 누가 말을 걸기만 해도 흠칫 놀라고 지나치다 쉽게 주변의 눈치를 봤죠. 그런 제가 어딘가 이상했는지 아이들도 차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전학생이었던 저는 이미 형성된 친구물이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했고요. 계속 혼자서 지내야만 했죠. 쉬는 시간엔 일부러 화장실에 가 있거나 교과서를 펼쳐 무언가 적는 척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움츠러들기만 하더군요. 이전처럼 노골적인 따돌림은 없었지만 제 안에서 이미 뿌리내린 두려움과 불안감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누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애초에 나한테 뭔가 하자가 있어서 다들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전학 간 학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또다시 부모님에게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부모님은 그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진아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꼭 학교에서만 네 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만두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그래, 자퇴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도 좋다. 아빠랑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퇴를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학교를 그만둔 뒤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죠.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또 나를 비웃으면?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피해망상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집안에 갇혀 살게 됐고요. 제 방은 어느새 제가 숨는 동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의 성장은 멈춰버린 듯했죠. 친구는커녕 부모님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방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평생 엄마 아빠한테 기생해서 사는 벌레만도 못한 삶인데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어느덧 제 사고 흐름은 극단적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 글을 보게 됐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담은 글이었는데요. 낯선 곳에서 혼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어디든 떠나보는 건 어떨까? 나도 뭔가를 바꿔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평생 처음이었죠.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컸는데요. 그래도 늘 집에만 있던 제가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니 허락해 주셨죠. 목적지는 일본이었어요. 비교적 가까운 나라였고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본 일본의 거리 풍경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려서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는데요. 심기일전에 다시 두 번째 표를 끊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낯선 거리를 걸으며 한국과는 다른 공기의 느낌, 거리의 소리,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선 아무도 날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라. 나도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희망찬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고등학교 때 절 괴롭혔던 그 짝꿍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였죠. 어? 너 박진아 아니야? 맞네. 와, 이런 데서 보니까 반갑다. 거리를 걷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기에 돌아봤는데요. 그 짝꿍이 웬 남자와 같이 서 있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순식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고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짝꿍은 한층 더 반갑게 말을 붙여왔어요. 너 학교 갑자기 그만둬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데. 지금은 뭐해? 회사 다녀? 아니, 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나 보네? 하긴 돈 많은 부잣집 딸이 뭐하러 일을 하겠어? 부럽다 얘. 여전히 팔자 좋게 사는 게. 사교적인 말투와 달리 눈빛은 표독스럽게 그지없었어요. 그 사이 짝꿍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죠. 누군데? 친구? 내가 자기한테도 가끔 얘기했었잖아. 고등학교 때 부잣집 딸이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애 하나 있었다고. 아, 얘가 걔야? 딱 봐도 돈 많아 보이긴 하네. 우린 여기 물가 살벌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데 잘 먹고 다니나 봐.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흘러. 누가 끼리끼리 아니랄까 봐. 짝꿍의 남자친구 역시 불량해 보이긴 매한가지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기만 하자 짝꿍이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어요. 진아야, 너도 나 보니까 너무 반갑지?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일본까지 와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 있지? 지금 쇼핑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한 10만 엔만 빌려주라. 한국 가서 꼭 갚을게. 짝꿍의 뻔뻔함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진 것 같았어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가 여전히 네 눈엔 만만해 보이니?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원한에 가득 찬 제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 너 반 애들 선동해서 뒤에서 욕하고 교과서나 체육복에 낙서해놓고 실수인 척 때리고. 넌 벌써 다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도 안 잊었어. 너 때문에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 말을 들은 짝꿍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에 당혹감과 분노가 엉켜있는 게 뻔히 보였죠. 이윽고 짝꿍이 한숨을 푹 쉬며 비꼬듯 말했어요. 와, 아직도 그걸로 꽁에 있어? 너 진짜 속 좁다. 내가 철없던 시절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장난이라고? 어떻게 그걸 장난이라고 얘기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라? 난 그것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몇 년을 집에 틀어박혀서 죽을 생각만 했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약 먹고 있다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야. 아니,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다고. 네가 그걸 모른다면 넌 사람도 아니야. 제 언성이 높아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흘끔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본인이었지만 그중엔 한국인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그러자 짝꿍의 남자친구가 짜증난 듯 끼어들었어요. 야, 얘 왜 이렇게 예민하냐? 피해의식 장난 아니네. 그냥 가자. 기껏 일본까지 왔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지만 짝꿍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 말에 화가 난 듯 눈을 번뜩이며 입을 열었죠. 박진아, 너 진짜 웃긴다? 뭐? 인격살인? 사람도 아니라고? 웃겨 진짜.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 따돌림은 당하는 애가 문제라는 거 모르냐?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너 싫어했어. 돈 많다고 잘난 척하는 거 재수없다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어딜 남 탓하고 있어?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했다고 그래? 나 내 입으로 우리 집 잘 산다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네가 나 대놓고 따돌리기 전까진 애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 만약 내가 피해의식이 있는 거라면 넌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질투나고 배 아팠던 거면 그냥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 말에 짝꿍은 완전히 폭발해버렸어요. 인연이 진짜! 분노에 치를 떨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남자친구에게 목소리를 낮춰 그러더군요. 자기야, 쟤 좀 조용히 시켜줄래? 저 골목으로 끌고 가서 말 좀 듣게 해주자고. 그 말을 들은 짝꿍의 남자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웃던 것도 잠시, 이내 제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미 기분 더러워지고 시간도 버린 거 돈이나 듣자. 야, 너 일로 와봐. 어디 내 여자친구한테 그따위로 건방지게 굴어? 이거 놔, 당장 놓으라고! 저는 있는 힘껏 몸부림쳤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어요. 심장이 마치 폭발할 것처럼 뛰었고 온몸이 두려움으로 떨리기 시작했죠. 이거 놔, 경찰 부를 거야? 내가 못 부를 것 같아? 여기가 한국이냐? 너 일본어를 할 줄 알아? 설사 부른다 한들 경찰이 한국인들 싸움에 끼어들 것 같냐고. 짝꿍의 남자친구는 낄낄대며 저를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끌고 갔어요. 짝꿍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켜봤죠. 진아야, 그냥 조용히 돈만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 괜히 문제 키우지 말자, 응? 짝꿍의 그 부드러운 말투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또다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너무 싫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웬 한국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요.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죠. 보아하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놔줘요. 남의 나라에서 같은 한국인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짝꿍과 남자친구는 멈칫하던 것도 잠시,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넌 뭔데 참견이야? 남의 나라 왔으면 얌전히 관광이나 하고 가. 걔는 참견했다가 피 보지 말고. 그러자 남자가 피식 웃으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참견하든 안 하든 그건 내 마음이지. 그리고 이거 다 찍었거든. 지금 너희가 그 여자한테 한 짓 다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았다고. 일본 경찰 부를 게 뭐 있어?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반응 올 텐데. 아니면 한국 가서 한국 경찰들한테 보여줘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말에 짝꿍과 짝꿍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죠. 내가 보기엔 너희가 이대로 썩 꺼져주는 게 너희에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너 이 자식! 남자의 협박 아닌 협박에 짝꿍의 남자친구는 멈칫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꽉 붙들고 있던 제 팔도 슬그머니 놨죠.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제게 자기 쪽으로 오라며 눈짓했고요. 저는 황급히 남자 쪽으로 달려갔네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짝꿍과 짝꿍 남자친구를 향해 말했어요. 이제 이 여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안 그럼 나도 내가 이 영상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두 사람은 분한 듯 저와 남자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이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쭈뼛쭈뼛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진아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미안합니다. 좋아, 이만 가봐. 남자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황급히 골목을 벗어났고요. 저는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남자가 얼른 부축해줬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어디 가서 따뜻한 거라도 마실래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은인을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도와주셨는데 제가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그렇게 저와 남자는 함께 밥을 먹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날부터 여행도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낯선 타국 땅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짝꿍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 그 남자 앞에선 술술 나오더군요. 저 사실 고등학교 때 따돌림 당하고 학교 그만뒀어요. 어제 봤던 그 여자가 그 따돌림의 주동자였고요. 몇 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 밖에 나온 건데 여기서 또 걔를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는 열심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네요. 이렇게 다시 밖에 나와서 혼자 여행을 온 것도 대단해요. 진아 씨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진아 씨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과거는 흘려보내세요.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그 애를 만나니까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서. 그 동창만 다시 만난 게 아니라 저도 만났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끝없이 새로운 인연이 진아 씨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깟 과거의 인연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전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주 만나다 연인 사이가 됐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제 삶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용기를 줬고요. 그동안 갇혀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줬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남들처럼 밖에 나가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는 등 조금씩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었죠.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결혼 얘기를 나누면서 남자친구는 한 가지 걱정을 내비쳤어요.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네 집안 형편과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나서였죠. 남자친구는 몇 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과 단둘이 산다고 했는데요. 늘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사회인이 돼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좀 나아진 거라고요. 진아야, 너희 부모님이 날 탐탁지 않아 하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은 분들이야. 오빠의 배경을 갖고 왈가왈부할 분들 절대 아니라고.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이하잖아. 그저 그런 중소기업 대리에 대학도 못 나왔고 아버지도 안 계신걸. 날 허락하실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지금 오빠 보길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데. 날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인데 그것만으로도 오빠는 이미 두 분에게 합격 통보 받은 셈이야. 그리고 사실 집안 배경만 빼고 보면 나도 뭐 하나 잘난 게 없는걸. 오빠는 고등학교라도 졸업했지. 난 검정고시 출신이고 회사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제 설득에 남자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안심한 듯 웃어 보였어요. 알겠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걱정이 덜어진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일 수 있게 해봐야지. 첫 만남엔 뭘 준비해가면 좋을까? 그렇게 남자친구는 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꽃과 와인을 사는 건 물론 정장까지 빼입고 한껏 긴장한 채 저희 집에 찾아왔죠. 엄마는 예상대로 버선발로 그런 남자친구를 맞이했는데요. 아버지만큼은 약간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자네 어디 회사 다닌다고 했지? 예, 저는 땡땡산업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영업부라면 바쁘겠군. 부친께서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그럼 지금 따로 일을 하시나? 어머니는 원래 미용실에서 일하셨는데요. 지금은 건강이 나빠져서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럼 자네가 집안 가장이겠구만. 근데 우리 딸을 데려가서 새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겠어? 아니 뭐 꾸릴 수 있다 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빠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난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본 거니까. 아빠 진짜 왜 그래? 집안의 불편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눈치만 보던 남자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아버님이 어떤 점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집안 환경도 그렇고 사회적인 조건도 그렇고. 하지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진아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진아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동생을 제가 부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아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다면 제가 대리를 뛰든 뭘 하든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요. 부족한 점은 노력해서 채우겠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더니 이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진아가 자네를 선택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믿네. 사실 진아가 자네를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 늘 집에만 있던 애가 이젠 회사도 다니고 웃기도 잘 웃고. 자네는 어떻게 보면 내게 은인이야. 앞으로도 우리 진아 잘 부탁하네. 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후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저보다 더 예뻐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예비사위 몸축나지 말라며 보약도 지어주고요. 틈날 때마다 불러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죠. 부모님의 그런 태도에 남자친구도 안심했는지 예전보다 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꺼내곤 했는데요. 저는 조만간에 저도 남자친구네 집안으로 인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참다 화를 내며 물어봤죠. 오빠, 그냥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 자꾸 일이 바쁘다는 둥, 몸이 안 좋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진아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어머님이랑 오빠 동생 만나고 싶다고 한 지가 언젠데 대체 언제 소개해 줄 거야? 그게 그러니까 혹시 어머님이 나 보기 싫대? 마음에 안 든대? 순간 든 생각에 걱정스럽게 묻자 남자친구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벅벅 긁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실은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아.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집에 빚이 좀 있거든. 나 취직하기 전에 엄마도 아프고 하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대출을 좀 받았었어.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내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다시 물어봤죠.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1억 정도? 뭐? 1억? 아니 무슨 생활비로 빚을 1억이나 져? 말했잖아, 우리 엄마 몸이 약하다고. 이런저런 잔병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갔어. 그동안 나한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 미안해. 네가 걱정할까봐 차마 말 못했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다 갚기 전엔 결혼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싶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남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말이죠. 남자친구를 향한 제 사랑은 그만큼 확고했으니까요. 제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난색을 표했어요. 진아야,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너랑 상관없는 우리 집 빚이고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 아직 젊은데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나 빚 다 갚고 결혼자금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오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지금 서로 너무 사랑하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겨우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 난 싫어. 아이도 빨리 갖고 싶고. 그치만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오빠 빚도 내 빚이 되는 거야. 난 그럴 준비 됐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1억이라는 큰돈이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너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 결국 두 분에게 손을 벌려야 할 텐데 이런 일을 좋게 보실 리가 없어. 기껏 따놓은 점수를 다 잃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 두 분한테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미리 물려준 작은 상가가 하나 있거든. 그거 팔면 빚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을 처분해 남자친구의 빚을 정리했어요. 남자친구는 면목 없어 있죠. 미안해, 진아야. 진짜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됐어, 말했잖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제 어머님한테 나 소개해 줄 거지? 당연하지. 엄마한테도 다 얘기했어. 네 덕분에 빚 갚을 수 있었다고. 엄마가 너 빨리 데려오래.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으신가 봐. 그렇게 빚 문제가 해결되자 전 그토록 바라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게 됐어요. 예비시댁으로 향하던 그 길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 심호흡을 했네요. 도착한 예비시댁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외관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중 나온 예비씨 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줬는데요. 생각보다 젊은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 또래로 생각했는데 검은 머리는 염색한 건지 어쩐 건지 새치 하나 없고요. 피부도 팽팽하고 하얗더군요. 무엇보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미인이었죠. 어서 와요, 진아씨.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너무 예쁘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의 젊음과 미모에 놀란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집 빚 진아씨가 갚아줬다는 거 다 들었어요. 내가 너무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어느새 눈물까지 흘리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당혹스러운 한편으로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도 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진아씨, 정말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된 건지 모르겠네. 말씀도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아유, 내 정신 좀 봐.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안으로 들어와. 밥 먹어야지.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환대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실 소파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남자친구가 말한 동생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릴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깜짝 놀랐어요. 오빠, 저 아이가 오빠 동생이야? 생각보다 너무 어린데? 그게 동생이 늦둥이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생긴. 남자친구가 민망해하면서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말이 들렸는지 어쩐 건지 예비 시어머니도 부끄러운 듯 웃더군요. 우리 희민이가 희성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내가 죽은 그 이랑 금술이 좀 많이 좋았거든. 얘 희민아, 너 뭐해? 얼른 인사해야지. 네 형수 될 사람 왔는데. 그러자 예비 도련님이 제 쪽을 흘낏 보더니만 시니컬한 미소를 지었어요. 형수 같은 소리 하네. 형수는 무슨 개뿔. 김희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유, 미안하구나, 진아야. 희민이가 사춘기가 빨리 온 건지 뭔지 요즘 심통만 들어선. 밥은 그냥 우리끼리 먹어야 할 것 같아. 김희민,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이따 밥 갖다 줄 테니까. 그 말에 도련님이 표정을 차갑게 굳힌 것도 잠시 이내 툴툴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덕분에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는데요. 남자친구도 멋쩍은 듯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죠. 진아야, 신경 쓰지 마. 얘가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해. 아니야, 괜찮아. 한창 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할 때잖아. 충분히 이해해. 그렇게 첫 만남은 좀 어색하면서도 나름대로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밥숟가락에 직접 반찬까지 얹어주며 저를 극진히 환대했고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그런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까칠한 예비 도련님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종종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남자친구가 바쁠 때면 같이 드레스나 식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워낙 좋은 분이라 잘 지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절 묘하게 흠잡는다고 해야 할까요? 가령 함께 드레스를 보러 갔을 땐 처음엔 입는 것마다 예쁘다고 해주셨는데요. 나중엔 그러더군요. 아유, 부럽다. 난 결혼할 때 이런 비싼 드레스는 꿈도 못 꿨는데 돈이 좋긴 좋아? 이렇게 비싼 걸 치덕치덕 들으니 네 살집도 가려지고 좀 태가 나는구나. 네? 아, 네. 제가 좀 통통하긴 하죠. 아유, 뭘 보기 좋지. 근데 우리 희성이 취향은 좀 더 마른 여자긴 해. 나 같은?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드레스샵을 갈 때마다 본인이 입으면 더 예쁘겠다는 등 살 좀 빼면 어떻겠냐는 등 이상한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놓고 제가 살 좀 뺄까요? 물어보면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까지 셋이 혼수를 보러 갔는데요. 계속 너무 부럽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이, 사돈댁에서 고급 아파트 해준다고 했지? 거기에 이 비싼 혼수 가전 싹 해놓고 들어가 살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얘. 어머님도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 집이 곧 어머님 집이죠 뭐. 아유, 됐다 얘. 말은 그렇게 해도 무슨 눈치를 주려고. 나 같은 뒷방 늙은인 그냥 그 낡은 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부럽네. 넌 좋은 부모 만나 고생 모르고 컸겠지만 난 옛날부터 참 힘들게 살았거든. 지금 진아 네가 들고 있는 그 가방도 명품이지? 난 그런 비싼 가방은 만져본 적도 없다 얘. 직원들 앞에서도 너무 자기 비하를 하시니까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찮게 명품 매장을 지나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 하나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진아야, 이거 네가 들고 있는 가방이랑 같은 브랜드 맞지? 너무 예쁘다 얘. 차마 거기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 엄마 좀 뭐하는 거야? 우리 형편에 그런 가방을 어떻게 사?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와. 진아도 불편해하잖아. 그래, 나도 참 주책이지. 얼른 가자꾸나. 힘없이 돌아서는 모습에 괜히 저희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데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 가방 사요 우리. 제가 사드릴게요. 뭐? 저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원래 결혼하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 됐어 진아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엄마 가방 많다고. 옆에서 남자친구가 말렸지만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사서 안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고요.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제가 지갑을 열게 됐죠. 나중엔 시어머니가 아예 제게 갖고 싶은 물건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대신 사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와의 과한 스킨십이었어요. 서로 거리를 걸을 때 팔짱을 끼는 건 기본이고요. 가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어린이 다루듯 남자친구의 볼을 꼬집기도 했죠. 처음엔 단순히 모자 간의 친밀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저희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며 웃으시는 거예요. 아유, 얘 너 요새 살 빠졌지? 그런가?
요즘 일이 바빠서 점심을 좀 대충 먹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진아야, 결혼하면 얘 좀 잘 챙겨 먹여. 이 다리며 팔이며 살 내린 것 봐라.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신체를 마구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보는 저로선 불편함을 넘어 불쾌한 감정까지 들었네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오빠, 내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오빠한테 너무 스킨십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가? 평소에도 막 나 있는 데서 팔짱 끼고 볼 꼬집고 하시잖아. 뭐 거기까진 그냥 나도 넘겼는데 아까 식당에서 막 오빠 허벅지 쓰다듬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그러나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굴었어요. 모자 사이에 그게 뭐가 이상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부쩍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걱정되니까 그렇지. 혹시라도 아들 뺏겼다는 생각에 날 괴롭히시는 건 아닌지. 오빠 없으면 은근슬쩍 나 살쪘다는 둥 깎아내리는 말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때 가방 한번 사드린 이후로 이것저것 자꾸 사달라고 하시는 일도 늘었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 없어.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던 걸까요?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경호 없이 굴었어도 이렇게 내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어머니, 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어? 오빠, 내가 어머님을 욕하려던 게 아니라. 됐고. 나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한 건진 모르겠는데 이럴 거면 결혼 없자. 네가 나보다 집안 배경이 더 잘났다고 내가 우리 엄마까지 버리고 숙이고 들어갈 줄 알았나 보지?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더 과하게 화를 냈어요. 급기야 파혼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빠 왜 그래? 난 그냥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거였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니. 부모 건드리는 건 선 넘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나 먼저 가볼게. 남자친구는 굳은 얼굴로 가버렸고요.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어요.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대로 헤어지게 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유일한 구세주였으니까요. 이대로 남자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네요. 남자친구와 싸운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주말,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남자친구가 나오길 바랬건만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냉랭해지는 게 남자친구에게서 얘기를 다 전해 들은 것 같더군요. 네가 어쩐 일이냐? 분명 희성이가 파혼했다고 했는데. 어머님, 파혼이라뇨. 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희성이 앞에서 내 욕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널 선택한 줄 알았어? 옳다구나 하고 네 편 들어줄 줄 알았냐고. 기가 막혀서 진짜. 어머님, 그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니 제발 마음 푸시고 오빠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희성이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집에 없어. 그리고 설사 있다 해도 불러줄 생각 없으니까 썩 꺼지렴.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눈앞에서 쾅 문이 닫혔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단단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집 앞에서 남자친구를 무작정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만치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다름 아닌 예비 도련님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다가가 도련님에게 매달렸어요. 도련님,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네? 전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보다 여긴 왜... 당황하는 도련님을 보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실은 제가 오빠랑 좀 말다툼을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어서 어머님이 집에 계시긴 한데 역시나 화가 많이 나셨고요. 혹시 오빠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한 번 더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제 애원에 도련님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싫다고 할까봐 바짝 쫄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도련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잘 됐네요. 그냥 이대로 그 인간이랑 헤어져요. 그게 그쪽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전 진짜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좀 전해줘요. 제가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쓰레기 다 수 쓰는 거예요. 돈 더 뜯어내려고 기선제압 싸움하는 거라고요. 믿지 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전현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쪽이 너무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련님의 말이 귓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어머님이 도련님 엄마가 아니라뇨? 이복 형제 뭐 그런 거란 소리예요? 진짜 맑게 못 알아듣네. 전현 딱 봐도 젊어 보이지 않아요? 50대는 무슨. 나이 속인 거고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말할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캐봐요. 나라면 그냥 바로 도망치겠지만. 도련님은 그렇게 절 두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혼란에 빠진 저는 한참 그 앞에 넋놓고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끙끙대며 앓다 번뜩 흥신소를 떠올렸어요. 차마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할 것 같고 남자친구한테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흥신소에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겠더군요. 전 바로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수소문에 찾아갔고요.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한 일주일 뒤 나온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나이는 50이 훌쩍 넘은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이미 사망한 뒤였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쭉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더군요. 그럼 제게 자기 엄마라고 소개해준 여자는 대체 누구냐고요? 이미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인 관계였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혼으로 같이 살고 있었으니 본처라고 봐야 할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회사원도 뭣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하던 것처럼 여자들을 꼬셔 등쳐먹는 사기꾼이었고요. 예비 시어머니, 아니 남자친구의 본처는 술집을 다녔던 여자더군요. 제가 일본 여행할 때 저를 괴롭혔던 그 짝꿍과 대화하는 걸 듣고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즉석에서 작업을 친 거였죠.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인 줄만 알았던 도련님은 남자친구의 숨겨둔 아들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던 그 본처의 자식은 아니고요. 다른 여자와 사고쳐서 생긴 아들인 것 같더군요. 한마디로 막장 집안 그 자체였던 거죠.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파도처럼 덮쳤어요. 저는 흥신소를 나오자마자 바로 남자친구네 집으로 쳐들어갔죠. 다행히 두 년놈 모두 집안에 있더군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뭐야, 연락도 없이 집까지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해? 뭐 어떡해, 반성은 좀 했어? 진아 네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하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선심 쓴다는 듯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얼굴에 냅다 흥신소에서 준 서류를 집어던졌죠. 반성? 반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반성은 네가 해야지. 어디 본처를 지 엄마라고 속이고 날 처벌로 들이려고 해? 아니지. 처벌로 들이려던 것도 아니지. 그냥 돈이나 뜯어먹을 심산이었겠지. 제 말에 남자친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진아 너 그걸 어떻게...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그래 했다. 왜?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야. 내가 너 고소할 수도 있다고. 고소?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나도 너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과연 누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 제 말에 남자친구와 본처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털썩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진아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야. 난 진심으로 너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여잔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몸도 아프다는데 예정을 생각하면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어. 근데 당장 너랑 결혼은 해야겠지. 내가 고아라고 말하면 안 그래도 네가 더 안 좋게 볼 것 같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한 건데.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절로 코웃음이 났어요. 개소리인 거 너도 알지? 내가 그 말 믿을 것 같냐? 진짜야.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그래? 그럼 선택해. 나야 저 여자야? 뭐? 선택하라고. 불하지만 나 아직 오빠 사랑해. 이제라도 저 여자 버리고 나한테 온다고 하면 다 용서해 줄게. 본처랑 계속 사기치면서 밑바닥 인생 살래? 아님 부잣집 딸인 나 만나서 팔자 필래? 물론 남자친구를 용서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다만 저를 우롱한 본처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던 거죠.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잠시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본처에게 말했어요. 예희야,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라 진아거든. 그러자 안절부절하던 본처의 얼굴이 야차처럼 일그러졌어요.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같이 자고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너 혼자 살 길 찾겠다는 거야? 나랑 같이 전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뭔 사랑은 사랑이야?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언제 진아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래? 진아야, 아니야, 다 오해야. 지금 인연 혼자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모함하는 거라고. 모함은 무슨 모함이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본처는 울부짖으며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탈탈 흔들며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윽고 본처가 제 쪽으로 다가와 뺨을 때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냥 맞아줄 리가 있나요? 재빨리 피한 다음 본처의 복부를 때려 주저앉게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죠. 뭐해?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내가 이 여자한테 당하는 꼴을 그냥 두고 볼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본처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저 년이 나보다 잘난 게 돈 많다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어떻게 날 버리고 저 년한테 갈아타? 시끄럽고 내 집에서 썩 나가. 급기야 남자친구는 본처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본처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애원해도 결코 열어주지 않았죠. 그 모습이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아야, 우리 그럼 오해도 풀렸는데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낼까? 저는 슬그머니 웃으며 다가서는 남자친구를 확 밀쳤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에게도 이별을 선고했죠. 애초에 본처에게 복수하려고 용서한 척 이용했을 뿐이니까요. 꺼져. 너도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진아야, 왜 그래? 나 한 번은 봐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예희까지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설마 내가 널 정말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 기집애한테 제일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네가 걔를 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네 역겨움을 꾹 참고 잠깐 연기한 것뿐이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내가 널 계속 만나겠니? 그러자 쓰레기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어요.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날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생각을 해? 진아, 네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일 줄은 정말 몰랐어. 적반하장식으로 따지고 드는 쓰레기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쓰레기에 뺨을 세게 때려줬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내가 앞으로 더 무섭게 만들어줄 거거든. 네가 나한테 한 짓 벌써 잊었어? 이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나 그 여자한테 한 것처럼 너도 고소할 거야. 사기죄, 혼인빙자,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민사든 형사든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라고. 두고 봐. 법의 철퇴가 얼마나 아픈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제 입에서 고소 얘기가 나오자 쓰레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농담이지?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다신 안 그러겠다고.
그따위 싸구려 사과 몇 마디로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법이 왜 있겠니? 나한테 이렇게 애원할 시간에 얼른 변호사나 알아봐. 뭐 네가 나보다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겠지? 아, 참고로 우리 외갓집이 법조계에도 연줄이 좀 많아. 참고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신 진아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평생 쥐 죽은 듯이 살게.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저는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쓰레기를 버려두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그 인간과 여자까지 한 세트로 묶어 법적 고소를 진행했죠.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 승리였어요.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였으니까요. 두 년놈은 전에 지었던 사기 전과까지 더해져 꽤 긴 형량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제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죠. 사기로 빼앗긴 1억도 물론 돌려받았고요. 예비 도련님, 아니 전 남자친구의 아들은 결국 보육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하자 괜찮다며 오히려 의젓하게 굴더군요. 마음이 쓰여 몇 년 전까지 계속 후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친엄마를 만나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트라우마로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인 아들도 생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